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시장에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월세비 일부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금융지주와 SK이노베이션은 집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 충격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저점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방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내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 가이드를 제시한 가운데 내일 첫 번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다뤄질 핵심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보완책입니다. 건설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먹구름이 끼었던 건설 현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보증공사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와 관련해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음 달 말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새 임대차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가 늘어나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서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전세값 급등으로 인한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정부가 월세비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책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인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임차인들의 지원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는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가 돌아오면서 집주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일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세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좀 빠를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당장에 공급을 단기간 늘리기는 어려워서 그 올라가는 뭐 전세나 월세 금액들을 일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하는 걸로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정적인 공급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당장 하반기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금융지주와 SK이노베이션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비율은 30.85%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 외국인은 우리금융지주를 2,729억 원, SK이노베이션을 2,26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중간 배당,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이 예상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중간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이란 회계연도 중간에 나눠주는 이익으로 중간 배당주는 배당 수익으로 인해 하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까지 중간 배당을 결정한 상장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7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간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로 오는 28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불안정한 주식,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 은행 예적금으로 대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머니 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현재 금리 인상 기조를 보면 예적금 금리가 올해 연최고 7%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 인상에 맞춰 수신금리를 올리며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수협은행은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인상하며 SH 해양 플라스틱 제로 적금의 경우 3년 만기 기준 연 최고 3.4%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솔만의 적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저축은행도 발빠르게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이미 연 3%를 넘긴 상황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해 연 3.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금리 0.21%포인트 인상해 뱅뱅뱅 비대면 회전정기 예금에서 최고 연 3.41%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안전자산의 매력이 올라가면서 위험자산에서 빼내 예적금으로 돌리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 사실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적금 금리는 또 반대로 올랐고 그쪽으로 또 많이 하시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수신잔액은 전달보다 27조 8천억 원 증가한 2,187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어 영머니 무브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내 기준금리 계속 올린다는 약간 예측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은행권에서 고객 모시기 쟁탈전은 하반기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국내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 충격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연 저점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기나긴 겨울이 시작된 걸까요?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마감 시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연저점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코스피는 2% 하락한 2,391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2,400선조차 지켜내지 못한 건데 종가 기준 1년 7개월 만입니다. 연초와 비교해보면 20%가 넘게 폭락한 겁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더 밀렸습니다. 3.6% 넘게 빠지면서 769선에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무섭게 오르고 있죠. 환율은 오늘 장중 1295원까지 치솟으면서 외환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준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1,300원까지 고점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주식을 빌려서 샀다가 강제 처분되는 걸 반대 매매라고 하죠. 문제는 이 반대 매매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계좌 열어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6월 초 127억 원 수준이었던 이 반대 매매의 일평균 규모가 지난주 하루 만에 300억 원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연중 최대치인데요. 최근 코스피가 연일 연저점 경신 이어가면서 급락세가 나타난 여파입니다. 시장 하락세에 반대 매매 매물이 쏟아지고 수급은 또다시 악화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통상 반대 매매는 하한가로 먼저 나가기 때문에 개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증시 하방 압력이 강한 만큼 신용 물량 부담이 낮은 종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만 전자가 현실화되면서 이젠 4만 전자까지 고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1.8% 떨어졌습니다. 58,700원에 마감했는데 52주 신저가 경신은 물론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11월 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 주가가 바닥을 모른 채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액면 분할 이후 9만 원대 넘어서면서 이제 10만 원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장밋빛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올해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40조 원이 넘게 증발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6월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팔아치운 주식에는 삼성전자가 단연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중도 6년 만에 50%가 깨졌어요. 지금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는 건데요. 증권가 역시나 목표가 낮춰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기에 미국발 돈줄 재기까지 전방위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더해서 인텔 CPU 출시 연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메모리 업계 일정이 비상등을 켜면서 삼성도 그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가 워낙 낮아진 상황인데다 저가 매수 여력 등을 따져보면 4만 전자까지의 추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질 텐데요. 증권가에서 내다보는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떤가요? 코스피 하단을 둘러싼 증권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워낙 저점이라 더 큰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라는 전망인데요. 코스피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상 지금 1배 미만인 저평가 영역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플레, 공급망 불안 등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악재를 주가가 선반영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인플레 증가율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 즉 인플레의 피크아웃 기대 심리는 여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급망 불안 같은 경우는 거의 해소가 돼서 그동안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되어가거나 완화되어 가는 과정. 근데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빠지는 거라서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이 좀 이어진 다음에 좀 행보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 현황과 또 전망까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건설이 3년 연속 도시정비 사업 분야에서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7조 클럽 가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사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봉덕 1동 유리 재개발, 강촌 리모델링, 장대 B구역 재개발, 이문 4구역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누적 수주액 5조 6,98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액은 상반기 기준 2021년 1조 2,919억 원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실적이며 작년 최종 수주액인 5조 5,499억 원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창사 첫 5조 클럽을 달성한 현대건설은 올해도 이미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은 6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돼 있는 곳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아 수주에 성공할 경우 상반기 7조 클럽 달성은 물론 4년 연속 업계 1위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적으로 우수한 사업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 정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정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파트너로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사장 취임 이후 사업 분야 다각화, 수주 영업조직 정비 및 도시정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충원, 정밀한 시장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설계 및 사업 조건 제시 등 도시정비에서 적극적 수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광역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위치한 사업지를 선별해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제안했으며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는 등 과감한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로 출범 10년째를 맞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첫 본사 사옥을 짓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기흥 캠퍼스 본사 사옥 삼성 디스플레이 리서치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투자 결정 후 현재 지방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건물 건축비 6,856억 원을 비롯해 총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사 사옥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부품 연구동처럼 저층부가 연결된 형태로 총 2개의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완공해 같은 해 중순부터 임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신사옥에서 연구개발과 마케팅, 경영 지원 등 5천여 명의 인력과 함께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0도에 가까운 무알코올 주류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류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하기보단 분위기를 즐기며 음주 문화가 정착하면서 도수가 없는 주류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반포 한강공원, 댄서 러브란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댄서들이 화려한 플래시몹을 펼칩니다. 알코올이 없더라도 진짜에 취하는 시간을 춤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알코올을 새 먹거리로 택한 오비맥주가 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카스 제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무언가에 되게 심취해 있을 때 취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은 춤에 취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진짜에 취하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집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저도수 맥주나 논알코올, 비알코올 음료로 조금 사람들이 더 즐기지 않을까라는.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달 카스 제로에 이어 수입 맥주 브랜드 호가든 제로와 버드와이저 제로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홈술과 혼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무알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3억 원 규모였던 국내 논알콜 맥주 시장은 지난해 200억 원으로 15배 커졌고 2025년에는 2천억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든 하이트진로는 작년 하이트 제로 0.00을 리뉴얼했고 이를 통해 올해 1분기 작년보다 145% 늘어난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하이네켄은 작년 4월 하이네켄 0.0을 출시했고 칭따오는 논알코올 라인업을 확대했으며 여기에 다음 달 제주 맥주도 시장에 진출하며 제로 경쟁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논알코올 맥주는 국내 주세법상 비알코올성 성인 음료로 주세가 붙지 않아 저렴한 데다 온라인 유통이 가능해 성장세의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쌍용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생소한 픽업 트럭 분야에서 K픽업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짐싣기 편리한 데다 거친 비포장 도로에서도 거침없는 주행 성능을 갖췄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 산길을 안정감 있게 달립니다. 울퉁불퉁한 통나무턱이 이어지는 통나무 범피 구간과 움푹 파인 진흙 구간이 이어지는 모글 코스도 무난하게 빠져나옵니다. 이어지는 사면주행과 급경사 코스도 가속 페달을 힘있게 밟자 거뜬하게 지나갑니다. 쌍용자동차는 2002년 무쏘 스포츠를 시작으로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까지 20년 동안 픽업 시리즈를 꾸준히 선보이며 픽업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새롭게 출시된 뉴 렉스턴 스포츠카는 지난해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서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픽업 트럭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휠베이스는 3210mm로 1열과 2열 모두 넉넉한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또 데크는 최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해 용량 부피가 큰 짐을 나를 때는 물론 레저 캠핑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스페디션 트림에는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런트 너치바, 칸 레터링으로 픽업 트럭의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쌍용차는 최근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한 어드밴스 트림을 새롭게 투입해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내놓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육성과 지원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성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가 개최한 금융자산 포럼에서도 규제보단 글로벌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미현 기자입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은 금융자산 포럼이 오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미래, 천조시장, 어떻게 이끌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가상자산 산업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회안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터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상자산 특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 규율 체계를 빠르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테두리를 명확히 긋고 테라 사태, 루나 사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첫 번째 기조 발제에 나선 김영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전통 금융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국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참여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은 가상자산 현주소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의 공조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법제화와 과제를 통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과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혁신에 대해 발표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 영역에도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윤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NFT가 만드는 가상경제를 발표하면서 가상경제가 부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00조 원 규모에 다가설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를 통해 단순한 거래를 뛰어넘어 경제 전반에 다양한 생산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덥고 습한 날씨 속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 내륙은 저녁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제주는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남해안은 흐리다 아침에 개겠고요. 제주는 종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과 전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특히 경북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있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이보다 심할 수 있겠고요. 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낮 동안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춘천과 청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겠고 낮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울진과 속초 26도, 강릉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33도, 부산과 제주는 27도가 되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제주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